자, 지금부터 광진 개혁 포럼이 주최하는 조국 장관님의 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습보다 못하다. 정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제가 우리 아까 연습한 거 이제 진가가 나올 때가 됐어요. 조국 장관님 나와주세요 하면 아까 그 연습한 거. 자, 오늘의 히어로 조국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원고에는 교수님이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꼬박 장관님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먼저 저희가 호칭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어떤 호칭이 좋으세요? 뭐 저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알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행사를 주최한 광진개혁포럼 박성호 대표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만났다 보니까 계속 저를 수석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뭐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뭐 교수라고 부르고, 보통 언론이나 시민들은 또 장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내키시는 대로 부르시면 되고, 그냥 무난하게 부를 때는 그냥 조선생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또박또박 장관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법무 장관님이세요. 우린 이렇게 멋있는 법무 장관님을 가지고 여기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가져본 법무장관 중에 가장 멋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멋있을 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우리 이런 마음을 거부하지 마요. 예. 자, 오늘 정말 우리 장관님을 뵙기 위해서 많은 분들 찾아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책을 내고 난 뒤에 출판사 주최도 뭐 공식적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출판사 주최는 아니고 저하고 이제 오랜 연을 맺고 같이 근무를 같이 했던 박성호 그 광진개혁포럼 대표가 초청을 해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열기가 상당히 대단하셔서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확 옵니다. 너무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사이에 이제 뭐 저 책뿐만 아니라 제가 장관 시절 그 이후 과정 여러 가지 19년부터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나 저희 가족을 위해서 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뭐 과거 얘기보다도 저의 책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박성호 대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장관님의 책을 다 사셨대요. 사시고 다 읽으셨다고. 그래서 책 얘기는 안 해도 된다고. 네, 이분들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괴롭고 힘들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번의 책을 내시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 책임감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셔서 사실 같은 인간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아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쓰실 수 있었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횟수로 이제
2019년부터 계산하는 횟수로 5년째 진행되는데 사실 어제도 제가 재판 받고 왔거든요. 뭐 재판 수사 기소 재판을 뭐 저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저만이 아니라 저희 온 가족들이 이 수사 기소 재판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제 배우자는 이제 1150일 정도인가 뭐 이렇게 수감 생활하고 나와서 지금 병원 치료 받고 있는데 사회자께서 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첫째는 제가 뭐 과거 교수로서 글 쓰는 것으로 훈련되어 있는 그런 학자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한 5년간 있었던 시련과 고통이 뭐 만만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편으로 제가 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쓰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 책에 집중을 하면 제가 한 2019년 이후에 4권의 책을 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내는데 그 책에 집중을 하면 그 순간 그 시련이나 고통을 잊을 수는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고 또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살아남아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집중해서 집필하는 과정을 제가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물들을 사실은 저희는 너무나 소중하게 책으로 잘 받았고요. 더불어서 저는 그 인간적으로 본인이 이제 책에도 서문에도 쓰셨습니다만 학인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공부한 지난 수십 년간 공부한 법이 이런 식으로 나를 말도 안 되게 공격해 올 때 그 배신감과 그리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상 법 없이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지금은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이제 80년 초에 뭐 법대에 들어가서 뭐 학부 마치고 석사 마치고 또 미국 유학 가서 뭐 법학 박사 하고 또 영국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학 들어오고 난 뒤는 오직 법으로 먹고 살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 가르치고 법 관련 논문 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았고 저 스스로도 19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고 저는 제가 뭐 약간 순진했거나 멍청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 시절, 제가 민정수석 시절에 검찰개혁 1단계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입각을 해서 2단계까지는 마무리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는 2단계 정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는 있겠다. 마무리하고 좀 학교 돌아가야지 라고 실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마무리를 장관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고 뭐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받는 거 외에 아시다시피 제 딸이 장학금 받았다는 걸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이제 법을 가르치고 법에 대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걸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로 완전 삭제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뭐 저희 딸대로 삭제된 것이 있고 합니다만은 저희 가족들 모두가 그런데 이게 뭐 제 하소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제가 이제 법을 가르치고 교수 시절에 또 민정수석 시절에 이제 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고 제도 개혁도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
이 2019년 이후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문자 그대로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뭐 제 스펙이랑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교수하다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조국이란 한 인간 및 그 가족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첫째는 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시쳇말로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제가.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른바 스펙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 분들은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이고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걸 논문이나 글을 통해서는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게다가 저희 가족이 직접 경험하면서 저와 관련된 스펙,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갖지 못한 우리 사회의 보통 서민들, 시민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지난 5년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수석도 아닙니다만은 그 뼈저리게 느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 콕 집어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고 잘 나가시던 분도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게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시민들은 장관님께서 공수처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수처 설치 외쳤고요. 검찰개혁 저희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외쳐서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시민들을 배신하는 1호 사건을 다루는 걸 보면서 저희 사실은 되게 충격받은 것 동시에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들 어떻게든 피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외치셨던 분으로서 어떤 마음이신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두 측면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공수처는 뭐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들이 요구했던 국가권력개혁의 1호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수처가 뭐 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다 공수처를 외쳤느냐. 당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 정치인들이 모두 외친 이유가 그 당시에 이미 막강한 검찰 권력을 통제하려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요구했죠. 그런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었을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170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적었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등등의 정당과 합의를 봐야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공수처의 규모를 원래 설정했던, 정부가 설정했던 공수처의 규모보다 거의 한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아주 꼬마 공수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찰청 조직으로 얘기하면 현재 검찰이 뭐 서울중앙지검, 뭐 전국에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에 비교하자면 인적, 물적 규모가 아마 순천지청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천지청 정도의 작은 공수처가 전체 검찰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게 된 거죠. 저는 추후에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제도적 개혁이 새로 가능할 건데 또 저는 뭐 2차 또는 3차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만은 공수처의 이제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사회자께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더니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을 맡더라. 이게 뭐냐, 화가 나신 거 아닙니까?
공수처 내부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며칠 전에 공수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이 부당하게 감사해서 쫓아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공수처에 간 겁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호 사건에 있어서 조희연 교육감을 왜 건드렸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 뒤로 점점 해서 자신감을 회복을 했는지 이제는 검찰 관련 사건도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또 감사원 사건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점에서는 우리가 좀 박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의 크기에 비해서 공수처는 얼마 전에 감사원 압수수색한 거는 굉장히 성이 안 차잖아요, 솔직히. 장관님은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려고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그 정도 가지고 성에 안 찹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론은 지금 검찰 그대로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건 너무 간절합니다. 그렇죠? 너무 간절한데 이거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마음대로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싸운 것처럼 제대로 안 붙어주는 것도 좀 속이 상해요. 그렇죠? 네. 내 말이. 네. 여러분의 분노를 제가 그대로 다 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작업을 청와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고 신경을 쓰셨고 그리고 나와서도 그 부분이 가장 주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근데 장관님 혼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장관님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박성호 대표 오시죠. 네, 오늘 조국 장관님을 여러분께 모시고 온 분입니다. 우리 광진 개혁포럼의 박성호 대표님이신데요.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불러올린 이유가 있죠? 지금 소개받은 저는 그 수석님 모시고 같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가 그 후에는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로 와서 그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4년 있었고 지금 당 대책위에서 1년, 그래서 총 5년째 계속 검찰과 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사실 저는 조금 딴 데서 못 듣는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입에 받는 소리 말고요. 진짜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왜 제대로 되지 않는지 지금 민주당에서 잠깐만 아까 박성호 대표님 맡고 계신 직책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한번 들었는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직함이 너무 길죠? 자,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저기 민주당이 이것까지 있는데 뭐 하고 계신 거죠? 그 대책위가 보통은 지금 이제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당에서 이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면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 하고 바로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근데 작년 9월 말에 구성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검찰 독재 이런 표현이 안 들어있다가 계속 이제 역할이 커지고 또 특위가 해체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을 하는데
뭐 그 이유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검찰이나 감사원 등 이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민주당 인사 또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 졸기차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축에서는 계속 그 방어 그것에 대응하는 역할들도 해야 되고요. 또 한 축에서는 또 공격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감사원에서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감찰한 거에 대해서도 그 본인도 이제 고발장을 냈습니다만 제가 활동하는 그 대책위에서도 그 공수처에 그 고발장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살짝 곤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 조국 장관님 다 좋아하시는 우유빛깔 조국을 외치시는 분들 입장에서 궁금하신 부분 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측에서 지금 전현희 위원장님 지원하듯이 조국 장관님과 관련해서 지원을 참 안 했다라는 그건 저희의 기분 탓일까요? 그치 그런 이상한 느낌적 느낌이 있죠. 참신하네요. 예. 장관님도 혹시 저희랑 같은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니 뭐 느낌이고 기분이니까 예. 말씀하신 느낌적 느낌을 제가 말할 필요는 없을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우리 박성호 대표가 직함을 맡고 있는 이 검찰 독재 단합 정치 단합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이 긴 이름을 적혀 있는 검찰 독재라는 단어를 쓴 지가 민주당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저 때는 더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2019년 시기에 있어서는 2019년 그 전만 하도록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되었을 때 저 박수 쳤습니다. 2019년 7월에 5월이군요. 또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환호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고 민주당도 2017년 그 시기에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쭉 이어졌던 거고 설마 했을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세웠고 그게 아주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전까지는 그 말만 가지고 설마 했는데 제가 시민 여러분께 여쭤보자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죠? 김건희. 한 두 사람 정도 이름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하고 있죠.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저걸 내세우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기가 말한 거 설마 지키겠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란 말을 해가지고 뭐 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설마 그건 지키겠지라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믿었거나 기대했는데 그 뒤를 보니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씨 일가가 아니라 김정숙 여사 또는 김혜경 여사 일가의 땅이었으면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한 몇 번 했을까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즉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걸 계속 확인하니까 이거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라고 시민들도 깨달았고 그걸 표로서 던졌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계기는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만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부가 내세웠던 수많은 허울 좋은 명분, 공약이란 게 다 엉터리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민주당도 달라진 것이고요. 그전에는 우려 반, 걱정 반, 비판 반 이런 마음들이 민주당도 우리 시민들도 우리 그 마음속에 혼재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2019년 시기에는 더 혼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가장 늦게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성호 대표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기획위원장으로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다고. 아니 이런 거는 좀 소문을 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했다라고 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을 안 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본회의 패스트트랙 주장하셔가지고 판결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도 지금 이제 민주당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당원인데 좀 제가 봐도 검찰 개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좀 느립니다. 느리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작년 이제 가을에 그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을 당론으로 처음 발의했을 때 법사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대로 좌초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혁 법안들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했었던 것은 대부분 다 법사위에서만 이제 지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이제 한 번도 그 방식을 써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숫자 계산을 해보니 정의당만 설득이 되면 그러니까 본회의 180석도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11월 정도부터 계속 제가 참여하는 이제 회의에서 제안을 했고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그 제안에 대해서 냉담했습니다. 늘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이제 뭐 역풍이 우려된다. 네. 현직 뭐 연구인을 뭐 수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제 저희 시민들이 역풍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또 하나 있죠. 역풍 다음에 싫어하는 단어. 예. 저도 싫어합니다. 예. 신중. 신중. 네. 저희는 협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회의 때 얘기를 해도 그 반응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뭐 역풍과 신중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상황이 계속 좀 더 흘러가면서 특히나 그 모 언론에서 또 취재를 잘 했고 그리고 그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그 공범 재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입장도 조금씩 이제 특검법을 당론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나서 올 초에는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자라는 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정의당에서 협조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한 2달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됐고 그래서 뭐 날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4월 27일 날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180일이 도과하면 법사위 심사 기간이 끝납니다. 그게 혹시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월 27일. 그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을 날짜로 계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월 23일 날이 이제 법사위 심사 기간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부의가 된다라는 거는 당장에 이제 상정돼서 의결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그 상정할 리스트에 담기는 거고 그 2달 내로 그러니까 10월 24일부터 2달 이내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직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짜를 따져보니 그게 이제 2달이 또 60일로 따지면은 12월 22일입니다. 그러면 12월 23일부터는 그 뒤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무조건 이제 표결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통과가 원래 국회법상은 12월 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말에 통과가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좀 늦게 통과돼서 12월 22일 이후에 본회의가 잡힌다면 그때 이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같이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잘하면 크리스마스에 큰 선물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이 그 신속처리 법안에 통과 오르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 해야 되냐 위험하다 역풍론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앵커께서 아나운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질문과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은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거 역풍 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박성원 대표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투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너무 점잖고 자기 자랑을 못해요 이 사람이. 저하고 이제 같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은 하는 일은 많고 묵묵히 성실하게 뭐 다 하고 지금 보시면 숫자에 밝지 않습니까? 며칠, 몇월 며칠 다 외우고 그걸 잘 못 외웁니다. 숫자도 못 외우는데 숫자도 다 외우는지 언제 뭐 시간 개념도 정확하고 숫자도 정확한 사람인데 단점이 자랑을 못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드리는 건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가? 윤석열 대통령에서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듯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면 특검법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특검법 뭐 신속 처리 방안 올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양평고속도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 빼고는 다 기소되었죠. 유죄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가 김건희 씨 계좌라는 것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 활용당에서 10억을 벌었다는 그 계좌요? 확인되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전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면책 특권이 있어서 그 뒤에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가 가능하지만 김건희 씨는 그런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 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자면 조국의 배우자의 계좌가 바로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계좌에 사용되었다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을까요? 지금 저희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특검법밖에 없습니다. 그 특검법을 박성호 대표가 기획위원장으로 열심히 입장해서 의원님들이 좀 자제하자라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밀고 왔고 연말 선물로 이제 옵니다. 물론 남아있는 것은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시민께 안겨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인 문제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옛날 얘기고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는 연말 연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박성호 기획위원장께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 이거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좋은 말로 역풍과 신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성호 대표 의원 아니라고 무시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데 의원도 아닌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없잖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요, 그 사람이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줄 우리의 일꾼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본인 자랑을 못하시니까 제가 사실 저 박성호 선생님이 원래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수익의 방송을 8년 동안 하고 있어요. 동물 방송을.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박성호 쌤이라고 저한테는 그냥 박성호 쌤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처음 알았죠? 네. 대한수의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행정 업무까지 하시고 지금 정부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물 방송을 하면서 이미 너무 오래전에 박성호 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수의사 쌤들이 아직까지 되게 동물, 불쌍한 동물, 아픈 동물 치료해줘야지 그런 마음만 가진 분들이 수의사 쌤들이어가지고 아직 조직화도 잘 안 되고 쌤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근데 청와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보던 박성호 쌤하고 약간 다른 이미지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청와대 가서도 일만 그렇게 하셨다고. 정말 그렇게 일만 하셨다고. 아까 다시 읽어보세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위원장인데 저도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기획위원장으로서 훌륭하게 일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제 보좌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 항상 머리를 맞댔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이제 수의사라는 겁니다. 수의사도 알다시피 여기 건국대 수의학과 나와서 여기 건국대 동창 논문회장 회관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외관상 보게 되면 아까 검찰 독재 정치 기획위원장 이 다리 말고 이 바깥에 수의사 옷을 입혀놓으면 너무 얼굴이 수의사 얼굴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한테만 제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 지나다니다가 우리 박성호 대표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냐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님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또는 박성호 대표님 이것도 좀 우리 너무 거리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특별히 딱 어디선가 박성호가 나타났다 그러면 성호쌤! 이라고 부르시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호 위원장님은 그분들 내가 거기서 만난 분들이구나 라고 알아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성호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성호쌤. 저만 자꾸 성호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행정관님 그러는데 제가 대표님 이러는데 되게 고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성호쌤이라고 꼭 불러주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성호쌤이 비록 의원은 아니지만 정말 검찰 이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전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진짜 남들하고 혹자는 조각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최고의 법무장관을 가진 경험이 있어. 가장 멋있는 조각은 그렇죠. 아무튼 그분 탄핵은 좀 안 되나요? 허벅쌤, 그분 탄핵은 좀 안 되나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제 지역에서는 광진개혁 포럼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만 또 국회에서는 뜻 맞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더 새로라는 포럼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동훈을 즉시 탄핵해 달라라는 입장문도 내고 좀 당의 요구도 했습니다만 무리하게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지난 8월 1일 날 입법 예고하고 그리고 기습적으로 우리 모든 관심이 10월 11일 날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에 있을 때 바로 하루 전날 그 문제가 있는 수사 준칙이라는 것을 10월 10일 날 국무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11월 1일이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명백하게 상위법들을 위반하는 내용이고 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고 또 얼마 전 그 검찰의 수사권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좀 폭거입니다. 근데 법무장관이
그 어떻게 보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본인 스스로 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탄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좀 과격하게는 검찰 해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대로 지금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민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문제예요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성우쌤. 네. 어떤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짚어봐야 되는 것들, 문제점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뭐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만 당장에는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험님 모두 같이 검찰개혁 할 때도 처음 설계 당시에도 최종적으로는 수사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두 번의 검찰개혁법 통과를 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지금 현재는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두 가지만 검찰에서 이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뒀는데요. 이제 2개 남은 것만 떼면 됩니다. 그 2개를 떼면 그럼 이제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되니 검찰청은 이제 기소청으로 전환을 하고 대신에 그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국수본이 당장에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검찰 특활비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수사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제 수사 목적으로 수령을 해서 실제 사용되는 것은 검찰 내 통치 비용처럼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이제 부장검사, 평검사들 말 잘 듣게 본인 말대로 이제 수사를 잘 해오면 그걸 이제 그 유인책을 두는 거죠. 떡값을 주고. 그래서 그런 특활비도 직접 수사가 없어지면 다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들은 본인들의 직급을 평검사들이 뭐 3급, 4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법상에는 검사의 직급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하는데 이렇게 2개가 돼 있고 그 뭐 이제 하위 규정에 보면은 대검 검사급 검사 뭐 그런 표현 써가면서 다시 이제 그 본인들의 층위를 나누는데 근데 실제로 공무원 직급으로 몇 급이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좀 설정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검사도 이제 수사를 떼고 기소를 전담하는 기소관이 된다면 그 검찰청이 기소청이 되고 검사가 이제 기소관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공무원 직급을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행정고시와 동일하게 5급부터 해서 이제 기소관 직렬을 아예 국가공무원법에 넣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헌법에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그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검사들한테 준 건데 그러니까 다음번 이제 지금 쭉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법률 개정으로 다 가능한데 그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은 이제 헌법 개정 시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용어 자체를 헌법에서 지우고 당연히 영장 청구권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었고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우리 수석님께서 하셨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본회의장에 이제 본회의 의결할 때 불참을 하는 바람에 그 개헌안은 이제 투표 불성립이 돼서 그대로 사실상 의결이 못 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데 국민들이 투표할 권리를 국민의힘에서 박탈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좌초가 됐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면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우리 조국 장관님 밑에서 잘 배우셨구나. 되게 두 분이 하는 이게 쳤어. 아니고요. 뭐 저하고 연배가 차이가 있고 뭐 직급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저희 동료이자 친구이자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르치 불망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정말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최근 이 정권 들어서 우리가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 얘기를 듣더라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예. 그래서 본인은 제가 아까 인사드린 이번에 그냥 그 본인이 부리던 부하들을 다 부르셨어요. 아니요, 제가 모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하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일을 하신 우리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정말 장관님이 우리 후배들을, 우리 아래 직원들을 정말 이렇게 잘 섬기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자리 정리를 하는 동안, 자, 여러분, 우리 박성호 대표님이 맡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대책위원회만 들었어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검찰이 독재하고 정치 탄압하는 거야.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 거기서 뭘 하신다? 기획위원장을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도 된다? 그렇죠. 성호쌤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예. 자, 네, 분실됐어요. 분실된 분. 오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한 분을 모셨는데, 자, 제 옆에 계신 분 본인 소개 직접 하시겠어요? 어떻게? 예. 자, 우리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분실된 분 찾아왔어요. 황현선 전 청와대 사무총장관님.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세 분이 이렇게 잘 항상 뭉쳐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느낌이 혹시 옛날 사람들은 아는 인형인데요. 난 얘기 안 했어요. 이분들이 그랬어요. 딱 이거 세 분이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딱 그 느낌입니다. 자,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부터 아니 조국 장관님이 오란다고 오시는 그런 쉬운 날 있어요? 글쎄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냥 온 건 아니고요. 당연히 조국성님은 제가 2018년도 11월부터 이제 부장관으로서 모셨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전부 다 보수 언론에서 저희들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조국의 3인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려가지고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3인방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기본적인 가치, 꼭 지향해야 될 가치를 함께하는 서로 간의 동지, 동료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황현선 선임행정관님은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예뻐한다고 본인이 내고 다니는 소문은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석님하고 수석님이 청와대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정치형에게 좀 관련된 활동을 하실 때 처음 만나서 그리고 아마 수석님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 차지가 온전하게 제 차지가 됐던 우리 윤재관 비서관하고 박성호 행정관 그때 청와대 안에 있었고 저만 나와 있어서 이제 제가 수석님을 계속 뭐 자주는 못 찾아뵙고 가끔 찾아뵙고 좀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위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이고, 굳이 거부는 안 하시네요. 네. 자, 아니 사실 저희 또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 내에서 만난 직장 상사를 굳이 밖에서까지 그렇게 만나고 싶진 않아요. 예, 뭐 저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 직장은 살짝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게다가 저희가 그 남의 직장 그 예전 그 직원들 모임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셨던 그 직장은 굉장히 좀 궁금한 직장이에요. 우리가 저도 못 다녀본 직장이고 여러분도 못 다녀본 직장이라서 우리가 남의 직장이긴 한데 우리가 살짝 관심 있는 곳이니까 그 직장 생활 얘기를 살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국 장관님은 나는 정말 우리 직원들을 섬기는 훌륭한 상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윤재관 비서관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비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옆에 계시구나. 네, 저도 뭐 잘 보여야죠. 농담이고요. 비화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함께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시간을 계속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을 함께 가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길을 분명하게 걸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함께 하겠다라고 스스로 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이라고 합니다만은 청와대는 직장생활에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자기가 해야 될 소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아침 5시에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매일 5시에 일어나는데 아이고 내가 직장생활이다 생각하고 일어나면 사실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꼭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분을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시대 소송을 같이 하겠다. 이런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겠죠. 그 결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조국 수석님이셨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그렇게 흐뭇하게 너무 좀 받으시면서 그런 표정으로 듣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장관님. 연구한데요. 전 제가 여기 계신 세 분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배가 좀 위고 직급이 위라는 거 외에 실제 친구, 약간 형 이런 식으로 대했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 사람에게 말을 놓지 않거든요. 항상 지금도 존댓말 쓰고 이렇게 하려고 동지로서 동료로서 대우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같이 온 것 같고요. 윤재관 비서관이 뭘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한길사에서 나의 청와대 일기란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실제 문재인 정부 안에 지금 청와대가 지금 관광지가 돼버렸는데 실제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재관 비서관은 저의 보좌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도보다리 기억나시죠? 그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기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 나오는 그 다리가 원래 있었던 다리는 아니거든요. 그걸 설치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두 정상이 나와서 대화하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고 그 관련 에피소드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 책이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책에는 그렇게 우리가 좋았던 영광스러운 시간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도 가슴이 쓰리고 가슴이 저리는 조국수석님과 관련된 얘기도 일부 담았습니다. 다 담지는 못했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관련된 에피소드를 6가지를 썼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너무 아픈 기억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실현에 맞서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것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사례를 하나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옆에 스크린이 있는데 사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이 이제 조국 수석님이시죠. 그 앞에 악수하시는 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8년 12월에 어느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김용균이라는 청년 노동자를 기억하시나요? 그 어머니십니다. 그 어머니에게 조국수석님이 청와대 오신 그 어머니께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저 사진을 제가 보고 가슴이 얼마나 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잠깐 제 분량, 제가 오늘 나와서 할 내용의 분량을 정해져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단순히 이제 조국수석님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지금의 정부의 그 공직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대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었죠. 그게 2018년 12월 11일 날 김영균 노동자가 몸과 머리가 다 분리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위험한 일은 다 비정규직에게 맡긴다라는 우리 사회의 관행, 이것이 만들어내는 죽음이었죠. 그래서 위험의 방지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꼭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는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 강서구청장의 국힘의 후보였던 김태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씨가 그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그 공격의 소재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방지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앞서 수석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당시에 여당은 130석에 불과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였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야당에게 법 통과를 시켜준다고 난리만 피고 아무 일도 안 했겠죠. 그때 조국 수석님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국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그동안 그렇게 출석을 안 해왔던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수석님이 국회를 출석을 해야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출석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바로 집권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철학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국 수석님은 흔쾌하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출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국회를 출석을 하셨고요. 그 덕에 12월 11일 날 사건이 있고 나서 12월 30, 제가 기억하면 29일인가 30일인가에 위험의 방지법이, 외주화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이 130석에 불과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법을 이뤄냈거든요. 그것은 언론에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국을 내주고 김용균법을 얻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될 지점에 놓이게 되죠. 새길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정면 돌파해서 반듯하게 가는 사람이 있겠죠. 두 가지 길에 이 후자를 선택하시는 조국 수석님과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세 명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다시 이러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것을 내주고라서도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에 흔쾌히 갈 것이고 역사적 소명을 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할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못할 텐데 우리는 해냈고 그 해내는 일에 조국 수석님께서 앞장서 주셨던 걸 여러분 앞에서 꼭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지명법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셔야 되고 12시 넘는 12시까지 그렇게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경이 처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고 3월 달에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김영균 어머니가 청와대에 오셨을 때 조국수석님의 저 인사하시는 모습, 이게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겸손한 권력의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 개돼지 취급을 받다가 생각해보니까 불과 우리 초까지만 해도 되게 존중받고 사랑받던 국민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걸 잊고 있었어요. 너무 국민을 정말 알기를 발끝에 때만큼도 알지 않는 이 정부 때문에 우리가 저런 국민이었는데, 저렇게 대우받던 존중받던 국민이었는데 라는 기억마저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잊어버렸는데, 아니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난 왠지 나의 청와대 일기라는 제목에서 사용해가지고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은 이렇게 부르고 싶네. 나의 윤재관. 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갔던 사람들, 자, 우리 박성호 대표님은, 자, 윤재관 비서관님은, 잘했어. 이제 어디선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일에 가장 열심히 그때 수석님을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박성호 행정관입니다. 박성호 행정관은 도입자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조국수석님과 함께 박성호 대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윤재관님, 너네 거나 챙겨요. 우리 성모쌤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줄게요. 자, 우리 황현성 행정관님, 저한테 아까 인사할 때 자기가 진짜 오랫동안 민주당 관련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요, 우리는 일명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내가 이렇게 민주당 내부 문제에 내가 이렇게 몰랐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난 열심히 표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선거만 하고 투표만 하고 있을 때 그냥 민주당 배지 달고 있으면 다 응원하면 되는 우리 그 입장이었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내부가 그냥 썩어 문드러져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박수치고 밖에서 내가 투표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우리 황현선 행정관님께서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말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다만 제가 이제 조선님하고 같이 일했던 건 15년 민주당 혁신이 제일 센 혁신이라고 했는데, 그때 일했고요. 그때는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은 민주당이 분담됐었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시민들 다 뒷목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부 투쟁이 치열했지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고요. 여러 가지 전투들이 벌어졌지만 그때는 혁신 위에 그 조국이라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셀럽이자 학자이자 상당한 팬덤을 가진 분이 있어서 의원들을 좀 제압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제안했던 안들이 최고위 통과되고 당무위 통과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때는 잘 넘어갔다 생각하는데, 그때 실제 회의장에 있어 보면요, 제가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항상 최고위 회의를 하면 비공개로 또 속기사가 있습니다. 속기사가 회의 끝나고 저한테 와서요, 국장님 이럴 때는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례 소란이라고 하는데 그게 30분이었습니다.
그 10여 명 남짓 하시는 분이 회의를 하는데 아예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 조국 수석님하고 저는 30분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발자로 갔다가 그럴 정도였고 그때는 당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아직 당이 못 깨지고요. 당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참여하면 훨씬 더 좋은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개혁적인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대 위에서 수위 조절을 좀 하시네요. 예. 우리 황현선 행정관님은 보고 있으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우리 현선? 되게 부끄러워하시죠? 예. 자, 여러분, 방금 저의 요 톤을 잘 아셨죠? 우리 현선? 자, 여러분, 우리 박정호 대표님은 뭐라고요?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은 뭐라고요? 우리 황현선 행정관님은 우리 현선. 예. 자, 어디선가 우리 다시 이분들을 만나면 제가 알려드린 그 호칭으로 꼭 부르시면은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했던 그분들이구나 더 반가워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이 세 분을 못난이 인형 삼형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이 세 분이 문제를 내봐야 되겠다. 누가 제일 막둥일까요? 성호씨? 나의 윤재관. 되게 좋아하신다. 어머, 우리 현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게 우리라겠습니다. 저는 방금 조국이라고 외치셨잖아요. 또 저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외람된데요. 저기 네 분 야자 타임 딱 한 번만. 예. 야자 타임 딱 한 번만. 예. 자, 여기서는 마음 상하기 없기. 예. 자, 그래서 한마디씩만 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야자 타임은 어때야 되죠? 점잖게 예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야 니들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요. 예. 여기 이렇게 성호 쌤부터. 너님이 생각할 때 나 꼭 그만 하고 싶었어 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일하면서 사실 우리 성호 쌤이 막둥이였는데 아까도 그랬는데 형님들이 그냥 막둥이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수석님 모실 때 큰형님하고 형님하고 셋이 같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석님을 보좌하시다가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하고 왔는데 그때가 바로 저 김태우 사건 때문에 그 국회 운영위를 할 때여가지고 바로 못 나가시고 셋이 같이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 뒤로는 계속 삼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내인데 나를 놓으라고 하는 건 제가 좀 그래서 그 어쨌든 기회를 주셨으니 반말까지는 아니고요. 그 수영님 안 계실 때 가끔 수영님 안 계신 자리에서 이제 꾸기 형이라고 저희끼리 이렇게 하는데 꾸기 형 허락해 주셨으니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꾸기 형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고맙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싶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회에 불러봐요. 하나, 둘, 셋.
해야 될지 야자타임 해본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예, 적응이 안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현선님께서 가장 초조해하고 계세요. 왜 그러지? 예. 저는 전혀 초조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은 이유는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지금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가 잘하자. 좋았다. 아이고, 예. 저도 빨리 분위기 적응해야 될 텐데, 제가 워낙 반듯한 사람이어가지고. 너도 현선이한테 한마디 해. 아니, 현사님한테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이 기회에 수님한테 한마디 하는 게 뭐 저도 평생에 한 번이지 않을까 싶어서. 수님 뵈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재밌는 타임에서 또 죄송한데 이 책 세일즈를 좀 하면 2019년 8월 27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수성님에 대한 이제 장관 임명되시고 나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처음 시작된 날이죠.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때 수성님한테 받았던 그 느낌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꾸가 너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반듯하니? 재관이 잘했어. 와,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북콘서트 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죠? 네. 자,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꾸기형 이런 거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점잖게 굉장히 품격 있게 네. 조국 북콘서트 너무 좋았어. 이렇게 네. 다들 약속. 예. 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시고. 자, 사실은 밖에 나와서도 자주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딴 거보다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내가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혹여라도 내 연락을 받은 누군가가 또 피해를 받을까봐 그 걱정을 충분히 하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하실 분이어서 그 마음이 좀 듣고 싶어요. 이 세 분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 분은 또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하셨는지. 아까 조금 전에 야자 타임은 전혀 일적이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했는데 우리 세 분한테 그 반말 들으니까 좀 약간 통쾌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그 지난 5년간 뭐 연락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세 사람하고는 연락을 했기 때문에 별로 미안한 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2019년 그 이후로 어떤 제가 경험을 했나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제가 일정하게 뭐 그 도움을 줬던 사람, 이 연락이 끊어지거나 연락을 해도 받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뭐 수사나 기소나 재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증거도 확보해야 되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그런 일종의 배신감이라 할까요? 그걸 내가 느낀 경험이 있고. 근데 그것을 보충해줬던 게 뭐냐면 제가 전혀 도움도 주지 않았고 사적으로 아무런 인연도 없었고 이런 분들이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전 제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어떤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지만 2019년 당시는 정말 이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어디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동네 주민들 중에서 제가 밥 먹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뭐 김치 갖다 저희 현관문 앞에 아파트에 뭐 김치 갖다 주는 분도 있었고
뭐 전주에서 또는 뭐 대구에서 이런 분들이 또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목포에서 보내주는 분도 있었고 또 주유소 가는데 주유소 직원 주유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 봉지 커피 탄 거 있지 않습니까? 믹스 커피 갑자기 쓱 주고 장관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쓱 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고요. 여기 계신 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연락을 해서 피할 사람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까지 5년째 계속 서로 소통하고 지금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세 사람한테는 그 점에 있어서 미안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성호쌤, 조국 장관님한테 연락하는 게 전혀 뭐 부담스럽거나 혹시라도 지금 마음 복잡하신데 나까지 연락을 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 꽤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떠세요? 워낙 지금 힘드신 과정을 겪고 계셔가지고 물론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또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연락을 드린 날이 재판 날이라든가 뭐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마음이 무겁고요. 사실 어제도 오늘 이제 행사 때문에 좀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어제 또 재판 날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막히는데 받아주시겠지 꾸기 형이? 이러면서 꿋꿋하게 연락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막 재판에 들어가실 때였던 것 같고요. 그 6시에 재판 끝나니까 그 후에 자기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 박성호 대표는 수석님께 전화드릴 한 10번 이상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합니다. 좀 안 받으세요. 잠깐만 장관님, 지금 이 세 명의 여러분들 느끼셨죠? 캐릭터가 다 달라요. 같이 일을 하면서 혹시 캐릭터가 너무 다 달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우리 요 약간 직장 상사의 노하우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 박성호 대표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찬찬하고 아까 뭐 우리 박영선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10번 고민하는 이런 스타일이고 차분하게 해서 그렇지만 놓치는 게 하나도 없죠. 자기 일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하고 치밀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고 이제 황영선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저한테 하는 거죠. 저하고 아는 시간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할 시절에 혁신위원회를 만드셨고 제가 혁신위원 들어갔고 그때 당헌 당규를 만들었는데 그 당헌 당규가 현재 민주당 당헌 당규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혁신위원으로 당헌 당규 바꿀 때 책임 간사였어요. 그때부터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저하고 훨씬 편하죠. 그래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세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완평을 역할을 한 것 같고 굳이 그것까지. 외모로 봐도 뭐 그러니까 이재명 부장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스타일인데 아까 보시면 반말하라 그럴 때 두 사람 반말하는 우리 박성호 같은 경우는 짧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 황영선 같은 경우는 약간 미안하지만 뻔뻔하게 하고 그다음에 김정한 같은 경우는 재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기 때 착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스타일이 아주 달라서 저는 아주 좋았고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시 캐릭터가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서 서로 보완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직장 상사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 같은 어떤 식구의 약간 맏형 같은 느낌으로 다 들어주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난 뒤에 같이 분업해서 실행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뭐 업무에서 회사 보스처럼 사장처럼 움직인 게 아니어서 지금도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서로의 그런 캐릭터 다 존중하고 협업하고 분업한 것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명 중에 누구랑 또 일하고 싶어요? 한 명만.
왜요? 박수 못 찍겠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센스쟁이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부르셨죠? 우리 청호쌤이 불렀거든요. 예. 아, 제가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대 올 곳이 못 된다. 너무 경 그렇고요. 조국의 청와대라고 하면 다시 가요. 오늘 완전히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내 마음 우리 같은 마음. 네. 지금 우리 현선님은 예, 조국의 청와대라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두 분 긴장하셨어요.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기가 그런 시기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 관계자분도 와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좀 좋은 말씀 주셔서 그냥 성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당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이것까지는 관철시키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것까지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회의에 가면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있는 이 지역이 광진구 오늘 이제 국정감사 일정이 조금 유동적이어서 조금 일찍 끝나면 오실 수도 있었어요. 오시면 또 그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국감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 하니 그냥 이제 하늘에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이제 당에서 최선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법사위 법안인 경우에는 아까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처럼 180일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월 29일을 기점으로 역산하면 11월 중순까지는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요. 11월 중순까지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정감사 기간 끝나고 당이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면 그 최소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내년 5월 뭐 중하순이라도 그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당 회의 가면 마지막으로 꼭 이걸 관철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민주당의 또 지지층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들께서는 그 요구를 좀 당에 같이 그러니까 검찰개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현 국회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라도 더 해달라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난 외웠지롱. 예. 저는 그러니까 검찰 독재. 우리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정치 탄압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거기서 기획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밖에서 끊임없이 외쳐도 좀 답답하게 저희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 저희 성모쌤은 앞으로 우리 쪽으로 귀 닫지 마요. 예, 예. 시민들 얘기를 좀 대신 꼭 좀 전해줘요. 그리고 우리 믿고 의원 아니어도 쫄지 마!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신 분들이 검찰개혁 문제,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답답해 하시고 좀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현선?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박성호니까
제가 청와대를 나오려고 탈출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일단 수석실에 좀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해서 청와대를 다 앞앞으로 뒤져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박성호 대표도 추천이 됐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걸로. 이제 민정이라는 곳이 원래 사람 뒷조사는 되잖아요. 청와대 직원들 3편을 수집했는데 박성호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획력 좋고 일 잘하고 임 무겁고 뭐 믿을만하다. 믿을만이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민정에 있어야죠. 민정을 데려왔는데 저는 실은 그때 도망가려고 하다가 탈출하려고 하다가 김태호 때문에 뒷덜미 잡혀가지고 2달을 더 있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 내에 박선호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의원이었다면 저는 한동훈 탄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조도 있지만 뒤에서 백업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은 모두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성호 대표 같은 분이 정말 좀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박성호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박성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전두전능합니다. 저는 사실 조국 장관님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여러분하고 같이 너무 마음이 사실 아프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냥 멀리서 장관님 힘내세요. 그 다음에 장관님 욕한 사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막 싸웠다 돼가지고 싸우고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속 같이 계셨다고 하니까 저 오늘 사실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장관님 덜 외로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도 쭉 같이 가실 분들이구나 라는 믿음도 저는 좀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자, 박수 받으셨으니까 이제 세 분은 조국 장관님을 배신하시면은 천하의 역적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얼굴 도장 지금 제대로 찍으신 거거든요. 우리 딱 기억해서 못난이 삼형제, 딱 기억했어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재밌는 뒷이야기, 아니지. 오늘 이렇게 품격 있는 조국의 북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세 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또 다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북콘서트죠? 굉장히 품격 있는 북콘서트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성호쌤이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 시민들의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듣는 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포럼을 하나 만드셨대요. 저희가 사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다 우리 지지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착각이었구나를 알면서 우리 얘기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우리 말 좀 들어서 우리 뜻대로 일해주는 사람 좀 뽑아가지고 보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여망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시민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저도 유튜브 방송할 때 아니 근데요 누구를 밀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맨날 이거 IMF 때보다 힘들고요. 네. 코로나19 사태보다도 힘들고 지금 임금 체불은 역상 최고액, 최고 많은 건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1년 반 만에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니 어쨌든 본인 특기를 좀 살리셔가지고 예. 노무사로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이제 당장 지금 우리 김건희 특검법도 있지만 그 노란봉 특법이라고 이렇게 손해배상 가압류해서 분신하고 자살하는 노동자분들이 많아서 우리 민주당이 그 법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우리 민주당이 보다 약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신이 좀 더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에 저는 정말 우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브로맨스, 예. 우리 박성호 쌤, 윤재관, 나의 재관, 나의 재관. 그다음에 우리 현선, 네. 그다음에 파주에 떠오른 해, 일출 형님과 함께 민주당 혁신하고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혁신 안 되면 영희쌤한테 뭐라고 했대요?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혼내줄 겁니다. 예. 자, 우리 투다르크와 함께 계시더니 굉장히 추진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제 기분 탓일까요? 추진력 씁니다. 자, 제가 알기로 이분이 재정 전문가라고 본인 특기를 빨리 네, 어떤 특기?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재정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또 출판 기념일 하고요. 물론 제가 예산 재정 관련한 책을 4권 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 결국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또 독점적인 큰 관료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세계에 그 어떤 나라에도 유례가 없이 특권을 가지고 있듯이 기재부 또한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게 편성권과 경제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모두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선진국 미국의 경우도 당연히 예산 편성권은 백악관 소속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재경부 같은 경우는 재정하고 경제만 총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재부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정부 때는 그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라고 들어보셨죠? 네. 2008년 5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의 기획재정부를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고 그런데도 추경편성 내년 예산 서민과 국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숫자 맞추기 소위 말해서 재정적자 벗어나고 그 명분을 위해서만 예산 편성한 그런 게 나랍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렇게 돈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아니 윤석열 정부 때는 어디서 그 돈이 다 나왔는지 겁나 돈을 퍼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말에 우리가 굉장히 서민 경제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추경예산 편성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는 돈 없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무려 59조 원을 바쳤습니다. 추경예산.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는 62조 원의 추경예산이 5월 8일 날 대선 끝나자마자 불과 정확히 참 5월 28일입니다. 5월 8일인가에 취임식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야, 저희가 참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우리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방법은 우리 대신 일해줄 일꾼을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일은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 별명을 또 하나 지었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연기 선배? 저 동네 오빠, 아니야. 연기 오빠로. 아니야. 연기 선배가 나. 자, 우리 어디선가 특별히 뭐 성남시 수정구라든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 그렇죠. 연기 선배! 아우, 올드해요. 오빠라는 얘기 요즘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 예, 맞아.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도 여러분 큰 응원과 관심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주 갑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파주 각. 예, 존경하는 우리 조국 장관님을 파주에 좀 모시고 싶은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힘 좀 실어주십시오. 박 좀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시는 걸 알겠습니다. 장관님. 근데 오늘 북 콘서트니까요. 네. 오늘 대한 건국이라고 네. 미국도 아니고 네. 너무 잘 장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검사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건국으로 이 신건부를 제압하고
하여튼간 이 분쇄하는 독립군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독립군의 그 같은 최전선에 저희 세로 프롬에 우리 포럼 회원들이 있거든요. 더 세로 프롬 저희 말고도 한 15분 되니까 지금 한 30명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좀 애정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장관님 모시고 저희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처음 들어오실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예, 네, 아무거나. 네, 뽑아서 예. 읽은 겁니까? 네, 직접 읽으시는 게 여러분도 좋죠. 네. 저에 대한 뭐 감사 인사 해주셨고요. 저 딸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 읽겠습니다. 법치는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 지향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정부의 법치도 아니지만 가치 지향 무엇일까요? 이건 뭐 책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드디어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라는 것이 좀 사이비 법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법치란 건 뭐냐면 법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주어가 법입니다. 주어가 법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그 대상자가 김건희 여사이건 김혜경 여사이건 김정숙 여사이건 관계없이 그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게 법의 지배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입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법이 주어가 아니죠. 주어는 자기죠. 자기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를 얘기하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법치가 사유화되어 있다. 내한테 유의할 때는 내가 그 법을 이용해서 지배를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되는 점이 그런 걸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치 자체를 사유화하고 있다. 검찰도 사유화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인사를 통해서 소수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을 딱 소수를 조직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기소할 것인가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지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보았던 거고 지금 당장 아까 문제가 특검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정훈 대령 해운대 해병대 말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법대로 수사를 다 했는데 갑자기 기소가 됐어요. 박정훈 대령의 현재 모습은 과거 윤석열 검사가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모습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옛날에 검사 시절 했던 말을 실천했던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특이하게 학을 적으셔가지고 덕담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꽃길만 걸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학이라서 굳이 그걸 펼치실까 싶었는데 예. 이분도 똑같은 덕담이네요. 앞길로는 꽃길만 걸으십시오. 편지를 써오셨어요. 아주 길게 쓰신 분인데요. 2019년 저는 서초동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진 여의도 집회에선 담요로 몸을 녹이며 함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절망스러웠지만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좀 생략을 하고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불안정한 프리랜서로 살아갑니다. 오세훈 씨가 시장이 되고 나서 프리랜서 지원금이란 걸 주더군요. 오랜 팬데믹으로 조금은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아서 영화 그대가 조국의 펀딩 자금으로 투척했습니다. 나름 벌수했다고 투척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다 구구절절한 게 우리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주 특별하네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명일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디 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네요. 네. 대단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온 경우는 봤지만 중학생이 북본에 온 건 제가 처음 봤네요.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직접 강연을 듣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부뿐이지만 언젠가는 저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좋은 말인데요. 지금은 비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지만 역사는 불의의 편에 지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앞으로 이 나라의 청년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박수. 불러주세요. 장관님께서 우리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학생. 공민석 군이군요. 저기 민석이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 받으셨으면 장관님도 민석이한테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공민석 군에게는 특별히 제가 책을 하나 선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다 민석이처럼 키우려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예. 민석이 아버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덕담인데요. 힘내시고 국민을 위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마지막. 근데 이 편지는 사실 다 장관님 드릴게요. 예, 가지고 가시게. 예. 조국 작가님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의 터널을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자를 쓰셨는데 문득 주봉지기 천대소 화물투기 반구다라는 문구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함께하는 수많은 것들이 지지자들이 있으니 항상 힘찬 걸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번역을 해보자면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1000배의 술을 마시는 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술로는 근데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런 뜻 같은데 반구다. 제가 한자 잘 모르면 대략 방언은 알겠습니다. 술과 대화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새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관님이 처음에 읽어 만든 거 굉장히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자가 나오다니요. 예. 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주셨고 이거 장관님께 잘 전해드리고요. 장관님 혹시라도 외롭거나 힘들다라는 착각이 드실 때 절대 외롭거나 힘든 분 아니지만 그런 생각 잠깐 스칠 때 저희 이 얘기 꼭 읽어주시길 부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장관님 모시고 북콘서트를 마련해주신 광진개혁 포럼에서 장관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예, 나오시죠.
주신 쪽지는 제가 중간중간 생략해서 읽었습니다만 집으로 아마 보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쉬엄쉬엄 하나씩 다시 읽어보고 꼼꼼히 그 뜻과 마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들이 이런 잘자간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뭘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아까 준비한 거 있잖아요. 연습한 거. 시작하면은 사랑의 조국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장관님이 부르신 홀로아리랑을 늘 듣고 살거든요. 또 새로운 곡 한 곡을 추가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무대. 이 노래 저희 또 제가 또 틀어놓을 수 있게 오늘 연습은 좀 많이 하셨나요? 좀 처음 들었는데요. 네. 노래 홀로아리랑이나 등등을 과거에 제가 부른 게 그 영상에 떠 있는 건 아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 얘기를 요청을 받는데 제가 다 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영상이 찍히겠죠. 찍히면 분명히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할 거냐 하면 근데 조중동이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기사를. 입한국에 제가 지난 5년간 여러 모임들이 있었고 그 모임에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안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노래는 거의 다 사양을 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양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저도 기대합니다. 정말 오늘 장관님 얘기가 우리 시민들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청와년실에 어떻게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못 부르는 이 상황인가. 그럼 장관님 여기서 약속을 하시고 있다 영상 다 찍고 계시는지 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저희들 앞에서 꼭 제일 먼저 불러주십시오.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품격 있는 DK 눈물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조금 콘서트 오늘 순서가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끝으로 품격 있게 오늘 그 콘서트와 관련된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콘서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파격이었기 때문에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제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콘서트 하게 되면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해주시는 아나운서님께서 저희 그 과거 동료 직원들 불러서 야자 타임도 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또 옛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낯익은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오늘 박성호 대표나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건국을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가장 근본적 힘은 저도 아니고 박성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여기 계신 시민들,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수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부하거나 아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는 물론이고 최근에 재보궐선거, 강서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전까지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막 하다 선거가 딱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결국은 정치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힘은 저나 여기 있는 박성훈 누구든 다 아니라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달려있다고 좀 확신하고요. 지금 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를 꾸준히 끌고 나가서 내년까지 쭉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약속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점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시민들이 그거 못 해낼까봐 걱정되시는 건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러줍시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예, 저희 아까 약속했던 거 있죠? 휴대폰에 요 프레시 임영웅 팬클럽보다 잘해야 된다니까. 예, 여기 프레시 켜주시고요. 예, 저희가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장관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노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가 저 영상에 나올 거거든요. 옆쪽에. 예.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는 길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나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운 일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래요. 그대 가슴을 훑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어우, 진짜 임영웅 팬클럽보다 100배 났어. 여러분 울컥하셨죠? 네, 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여러분 이렇게 힘주신 거 계속 기억하시라고 여러분과 사진을 좀 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장관님께서 살짝 이동을 해주시면서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을까 하는데 나는 조국 장관님이 내 얼굴 기억하는 거 싫어!